마지막으로 했던 일은 구청의 감사 담당관이었습니다. 공무원이었죠. 8년 했고 젊을 때는 국회의원 보좌관을 했었습니다. 국회의원 활동들 텔레비에 많이 나오잖아요. 국회 정책연구위원도 했었고 한국가스안전공사라는 공공기관의 감사도 했었습니다. 현재는 이제 행정사하고 있고 좀 전에 소개받은 바와 같이 국민권익위원회라는 국가조직이 있는데 거기서 청년 전문 강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 대상으로 청년 강의하고 다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직업속에서 소장을 하고 있고요. 자치분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제 대체적인 이력이고요. 가급적이면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년이 대책 없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노년 때문에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이게 헛된 우려가 아닙니다. 근거 없는 우려가 아닙니다. 지금 대체적인 기대 수명이 83.5세입니다. 이것도 이제 평균이 그렇다는 거고, 일찍 돌아가시는 분들 제외하면 오래 사시는 분들은 이거보다 훨씬 더 오래 살아요. 저희 주변에 100세 넘게 사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죠? 특히 여성분들이 더 오래 사십니다. 남자보다. 현실적으로는 60세에 은퇴를 합니다. 그것도 이제 잘 다닐 때 얘기예요. 잘 다닐 때 60세고 대개 경우에는 50대 초반 되면 이제 은퇴를 합니다. 그러면 83.5세까지 수입 없이 살아야 돼요. 엄청난 문제입니다. 노년기를 대충 65세부터 75세를 초기 노년기라고 분류합니다. 65세부터 75세까지는 그런대로 활동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저도 60대에 은퇴하고 나서 처음에는 행정사 사업을 할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막상 집에서 쉬고 있다 보니까 뭔지 모르게 좀 인생이 나만 비껴가고 있는 것 같고 소외감도 느끼고 놀기엔 너무 건강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부랴부랴 사업을 시작한 건데 여하튼 65세부터 75세까지는 대체적으로 건강한, 놀기엔 뭔가 좀 애매한 이런 상태예요. 근데 75세부터 85세 이제 중기 노년기라고 그러는데 이때는 사실 이제 뭘 하기는 좀 부담되시죠. 뭘 하기는 부담되고 85세 이후로는 사실 이제 뭐 언제 알아도 이상하지 않은 나이가 되는 거죠. 이유는 65세부터 75세까지도 뭔가를 해야 되는 사회적 상황이 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또 뭔가를 찾아다니십니다.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가 여기 직업 소개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70세 넘으신 분들이 전화해가지고 할 일 없냐고 물어보십니다. 조금 전에도 여기 오기 전에 그 전화 받았고요. 그러니까 70 넘어서도 뭔가를 할 일을 찾아서 전화를 해주시고 이러는 시대적 상황입니다. 근데 좀 슬픈 얘기인데 OECD는 이제 선진국이잖아요. 선진국 클럽인데 그 선진국 클럽 중에 노인 자살률 1위가 우리나라입니다. 어느 정도로 차이가 나냐면 OECD 평균이 노인 자살률이 11.1%, 한국은 23.6%. 그러니까 거의 2배보다 좀 더 많습니다. 그렇게 노인들이 자살을 하는 거예요. 왜 자살을 하냐면 빈곤 때문입니다. 빈곤. 뉴스 같은 거 보면은 쪽방에서 할아버지 할머니도 혼자 사시는 뉴스 많이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평생을 살아왔는데 마지막 마무리가 쪽방에서 그 더운 방에 또 추운 방에서 다리 하나 제대로 피지 못하는 상태에서 빈곤에 허덕이면서 사시는 분이 우리나라가 유독 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5세 이상 남자의 자살률이 유독 높습니다. 혹시 대견하시면 서방님들 잘해주세요. 삼식이라고 구박하지 마시고, 그분들도 사실은 그러고 싶어서 그러는 거 아니니까요. 이제 세상은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미네르바 대학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하버드 대학은 아시죠? 예일대도 아시죠? 하버드 대학보다 더 좋은 대학이 미네르바 대학입니다. 근데 미네르바 대학은 모를 수밖에 없어요. 생긴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근데 어느 정도로 이 대학이 독특한 대학이냐면 교정이 없습니다. 우리 서울대 그러면 서울대 교정 생각나죠. 연세대 교정. 어느 대학이든지 교정이 있습니다. 근데 미네르바 대학은 하버드 대학보다도 좋다는데 교정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얘네들은 그 인재들을 배출하냐? 전 세계의 7개 도시를 돌아다녀요. 한 학기마다. 서울도 옵니다. 런던도 가고요. 런던 가서는 금융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서울에 와서는 삼성에 가서 근무를 합니다. 그래갖고 프로젝트 팀에 배치가 돼요. 그러면 얘네들은 언어 익히죠. 대학 다니면서 매 학기 돌아다니니까 영어는 기본적으로 잘하는 거고, 그 다음에 현장에서 필요한 실무를 배우는 거예요. 바로 대학 졸업해갖고 또 공부 가르칠 거 없이 바로 현장 투입이 가능한 인재들이 되는 거죠. 근데 그러면 미네르바 대학이 그 정도로 우수한 대학이면 거기 있는 학생을 가르치기 위한 교수들은 엄청나게 유능한 사람들을 뽑았을 거잖아요. 근데 재밌게도 미네르바 대학의 교수들은 강의를 안 한답니다. 왜 강의를 안 하느냐? 얘네들이 살 세상은 내가 살아온 세상과 다를 거기 때문에 내가 가르쳐봐야 답방이다. 안 가르친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교수를 모셔놨는데 그 교수가 학생들을 가르칠 자격이 없다고 스스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떠죠? 애들 만나면 자기가 알고 있는 경험을 그냥 1절, 2절, 3절 매일 똑같이 반복하죠. 애들이 지겨워갖고 도망가잖아요. 세상은 변하고 있다. 나만 모르고 있다. 이스라엘이 가정교육이 되게 유명한 나라죠. 그죠? 여기 쭉 보면 걔네들은 탈무드라는 경전이 있어요. 자기네 민족의 오래된 교훈입니다. 거의 뭐 인생 철학에 대한 책들이에요. 어떤 현자가 길을 가다가 누구를 만나가 무슨 대화를 하고 그때 현자는 무슨 말을 하고 뭐 이렇게 인생의 지침, 인생 철학 이런 거에 대한 책입니다. 이 탈무드를 아빠가 애들 어릴 때 교회에서 같이 매 주말마다 몇 년 동안을 가르쳐요. 아빠가 그것도. 우리나라에서는 애가 좋은 대학 가려면 엄마의 관심과 할아버지의 재력과 아빠의 뭐죠? 아빠의 무관심. 이게 있어야 좋은 대학 간다고 그러거든요. 그만큼 집에서 아빠의 역할은 돈 벌어다 주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놀랍게도 탈무드를 아빠가 가르쳐요. 아빠만이 가르쳐요. 세계에 어떤 누구도 못 가르치고 아빠만이 가르쳐요. 여하튼 대단히 뛰어난 민족이잖아요.
그 대단히 뛰어난 민족의 배경에는 가정교육이 있고 그 가정교육의 배경에는 아빠가 있습니다. 우리도 좀 더 많은 교육을 시켜야 돼요. 유대인이 사실은 우리 세계에서 굉장한 영향이 있는 나라입니다. 아랍에 있는 조그만 나라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미국이 뉴욕을 개발한 게 유대인입니다. 뉴욕은 세계의 심장, 경제적 수도이거든요. 그 수도를 개발한 게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그렇게 힘이 있는 겁니다. 근데 여하튼 그 유대인 가정에서는 애가 집에 돌아오면 부모가 뭘 물어보냐? 우리는 뭘 물어볼까요? 우리는 부모가 애 돌아오면 오늘 뭐 배웠니? 관심 있는 부모가 오늘 뭐 배웠니?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유대인들은 오늘 뭐 물어봤니? 이렇게 물어봐요. 오늘 뭐 배웠니와 오늘 뭐 물어봤니는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그죠? 오늘 뭐 배웠니는 내가 얼마만큼 암기를 했니? 이거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이 볼 땐 그거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배우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너 뭐 물어봤니? 뭐가 궁금하니? 세상은 그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유대인은 진작부터 거기 적응을 했던 거고요. 내가 많이 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요즘 네이버 보면, 심지어 AI 보면 세상 모든 지식 다 거기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궁금하니 하는 거예요. 내가 뭐가 궁금하냐는 거죠. 내가 궁금하지 않으면 그 많은 지식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은 오늘 뭐 배웠니가 아니고 오늘 뭘 물어봤니? 이렇게 묻는답니다. 또 요거는 이제 그 정혜신이라고 유명한 심리학자예요. 그 세상에서 가장 힘이 되는 말은 뭐냐?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가장 힘이 되는 말은 당신이 옳다. 당신이 옳다. 책 제목도 당신이 옳다. 이거 엄청난 베스트셀러예요. 그 내용은 간단하게 맨 마지막 줄 적읍니다. 분석하고 비판할 시간에 지지를 해라. 근데 우리는 항상 분석하고 비판하죠. 그 어떤 딸애가 엄마한테 왕따를 당해갖고 너무 고민을 하다가 얼마나 본인은 당황스럽고 고민되겠어요? 그리고 엄마한테 얘기하면 엄마가 보나마나 마음 상해할 거 알기 때문에 고민 끝에 엄마 나 사실은 왕따 당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엄마는 얼마나 충격이겠어요, 그죠? 자기 귀한 딸이 왕따를 당하니까. 그러니까 엄마가 막 속이 상해가지고 너는 왜 바보같이 학교 가고 왕따나 당하고 이거 뭐가 모자라서 그러냐 막 애한테 화를 낸 거예요. 아마 그러신 분들 많을 거예요. 얘가 나중에 엄마 나한테 가장 상처를 준 사람은 엄마야. 친구들도 밉지만 엄마 진짜 미워. 근데 우리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지지 않아요. 분석과 비판을 합니다. 잘 되라고. 근데 그거는 힘을 주는 게 아니고 힘을 빼는 겁니다. 혹시 나의 사랑하는 남편, 나의 사랑하는 부인, 나의 사랑하는 애들에게 나는 지지보단 분석과 비판을 많이 하는 건 아닌지 반성해 볼 일입니다. 롤게임 월드컵. 저 사진 보이시죠? 이 사진. 이 사진이요. 엄청난 관중이잖아요. 저건 거의 뭐 세계적인 슈퍼스타 그 록가수 공연장 정도 수준입니다. 근데 저기 뭐 하는 장면이냐면
롤게임이라는 게임을 하는 청중들이에요. 구경하는 거예요. 엄마들이 제일 싫어하는, 애들이 하는 것 중에 엄마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사실은 게임이에요. 그죠? 너는 커서 뭐가 되려고 그러니? 공부를 왜 안 하니? 우리 부모들은 항상 공부합니다.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공부보다 게임을 잘하는 게 더 훨씬 더 빨리 출세합니다. 유명한 게이머죠. 페이커. 텔레비 광고에도 나오고 그래요. 그러니까 왜 공부 안 하니? 공부해가 아니고 이제는 너 왜 게임 안 하니? 게임해라, 게임해 라고 얘기해도 틀리지 않는 세상이 이미 와 있는 거예요. 기성세대만 몰라요. 슈카월드라고 굉장히 유명한 유튜버예요. 이 사람은 증권사 다니다가 증권 유튜브를 해가지고 뜬 사람인데, 하루는 그 사람 유튜브 그러면 우리는 사실은, 우리도 많이 보지만, 나이 드신 분들도 많이 보지만, 유튜브 그러면 뭔가 좀 비주류, 비공식 이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거기 박진영이 나왔어요. JYP는 엄청 유명하잖아요. 그죠? 다 아시잖아요. JYP가 유튜브 방송에 나와요. 근데 둘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슈카월드가 JYP한테 날짜 잘못 잡았다. 왜 하필 오늘 하냐. 그러니까 JYP가 그러게 말입니다. 오늘이 롤게임 월드컵 하는 날인 줄 알았으면 오늘 안 나오는 건데 하필이면 잘못 나왔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슈카월드에 JYP가 나오는 것도 놀라운 거지만, JYP가 나왔다는 그 뉴스보다 그날 롤게임 월드컵 한다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세상이 돼 있는 거예요. 나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미네르바 대학의 교수들은 학생들한테 아무것도 안 가르치는 거예요. 우먼 스트릿 파이터 보시나요? 백댄서들입니다. 백댄서. 옛날 같으면은 저 사람들은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못했어요. 유명하지 않았죠. 요즘은 뭐 제 아는 친구의 며느리도 저기 백댄서 1세대인데 요즘은 어마어마하게 유명 인사 돼 있어요. AI 세상이죠. AI 그러면 항상 떠오르는 게 터미네이터예요. 터미네이터 많이들 보셨을 텐데 그 내용이 뭐냐? 컴퓨터가 너무 고도로 발전해가지고 인간을 능가하니까 그 컴퓨터를 파괴하려고 그러니까 컴퓨터가 스스로 방어를 해서 인류랑 전쟁을 벌이는 겁니다. 기억나시죠? 근데 그게 현실로 다가오고 있어요. 지금 AI는 자기 스스로 학습합니다. 끊임없이 학습을 합니다. 인간이 쉴 때도 학습합니다. 인간이 잘 때도 학습합니다. 학습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방어를 합니다. 그러면 방어를 하면 이제 이거를 해체하려고 그럴 때 반드시 방어 기제가 작동을 하죠. 저는 터미네이터가 거짓말이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많은 학자들은 인간이 통제할 수 있다고 얘기해요. 근데 인간은 절대로 자기의 이익이 커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합의에 의해서 통제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돈이 된다면 어떤 짓이든지 사회적 합의보다 자기에게 이득되는 쪽으로 움직이게 되죠. 그 대표적인 게 환경입니다. 지구가 망하든 말든 나는 쓰레기 봉투를 안 쓰고 그냥 쓰레기를 버리고 차를 한 번이라도 더 타고 다니고 다 그러는 거예요. 망한다는 거 뻔히 알아요. 지금 뭐 세계 환경 기후가 엉망이 되고 있잖아요. 어제만 하더라도 상상을 초월할 만큼 비가 와도, 그리고
북극이 흘러내려도, 눈이 녹아내려도 사람들은 당장의 내 불편함을 견디지 못합니다. 여하튼 AI 시대고 뭐든지 변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우리가 애들한테 우리의 경험을 기초해서 뭘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조금 과한 얘기일 수도 있는 거죠. 이 플랫폼 업체라는 게 참 대단합니다. 그죠? 아마존은 세계를 지배하는 플랫폼 업체입니다. 아마 아마존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아마존이 맨 처음에 뭘로 시작했냐? 중고 서점으로 시작했어요. 중고 서점에 온라인 중고 서점으로 갔다가 이것저것 다 팔아. 우리나라로 따지면 쿠팡 같은, 전 세계를 석권하는 쿠팡 같은 조직이 된 거죠. 저도 이번에 구로역 쪽으로 사무실을 옮기는데 웬만하면 쿠팡에서 다 샀습니다. 여기 이제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몰라도 자영업자들은 저 온라인 플랫폼 업체랑 경쟁하는 게 너무 버거운 거예요. 한마디로 게임이 안 돼요. 게임이 안 되고. 그러고 그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이제 새벽 배송, 우리나라 민족들은 또 이 원체 성질이 급해가지고 빨리빨리 뭐가 돼야 되거든요. 그럼 뭐 쿠팡 같은 경우도 보면 당일날, 다음날, 최소한 다음날은 다 도착해요. 그거 잘못하면 나 이거 반품해줘요 그러면 바로 또 가져가요. 그 시비도 안 걸어요. 엄청나게 서비스가 좋은데 그 새벽 배송을 맨 처음 한 게 마켓컬리입니다. 마켓컬리는 젊은 여사장이에요. 외국에서 유학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마켓컬리라는 회사를 가지고 뛰어들었어요. 새벽 배송을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쿠팡은 잘 알죠. 쿠팡이 처음에 시장을 석권할 때까지 돈을 무지막지하게 갖다 부었습니다. 일본의 그 유명한 재벌 있죠? 한국인 계열 손정의, 그 사람이 자본주의였어요. 그 사람이랑 아랍의 대부랑 둘이 적자가 나도 처음엔 계속 갖다 부었어요. 왜? 다른 회사 망할 때까지. 다른 회사 망할 때까지 무조건 갖다 붙고 다른 회사 망하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독점하는 겁니다. 플랫폼 업체의 특징이에요. 플랫폼 업체는 공존이 없습니다. 오로지 넘버원만 살아납니다. 그리고 넘버원이 되는 순간 갑자기 막 가격 올려도 대체물이 없으니까 물매개져 먹기로 다 따라와요. 대표적인 게 배달의 민족이죠. 배달의 민족이 자영업자들을 올리잖아요. 여러 가지 서비스 요금 체계가지고. 그래도 대책이 없습니다. 옛날에는 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식당에서 내가 전화 받고 주문 전화 내가 받고 우리 직원 시켜갖고 내지는 누구 알바 시켜가지고 배달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시스템이 이제 없어요. 다 배달의 민족을 통해서 합니다. 심지어는 배달의 민족은 우리 집에 전화한 그 손님의 번호도 안 가르쳐줘요. 그럼 나는 그냥 배달의 민족이 시키는 일을 하는 하청에 불과한 거예요. 내가 뭐 자영업이라는 건 시간이 지나면 자산이 쌓이고 그 자산이라는 건 고객 정보잖아요. 근데 고객 정보가 나한테 안 쌓여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시간만 흘려보낼 뿐이에요. 근데 배달의 민족을 그 어떤 누구도 어떻게 못합니다. 플랫폼 업체의 특징입니다. 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 직업 속에서 한다고 했잖아요. 저의 경쟁 상대는 잡코리아 이런 데예요. 근데 게임이 안 돼요. 잡코리아 이런 데 보면 플랫폼 딱 들어가면 정보가 지역별로 쫙 있죠. 누가 봐도 훨씬 더 깔끔하고 신뢰가 가죠. 우리 같은데 전화해봐야 뭐 어디서 아저씨가 그냥 뭐 신뢰도 전혀 안 가는 사람이 뭐 그래요? 뭐 관악구 사세요? 예, 뭐 무슨 일 찾으시는데요? 뭐 이러다가 말고 그러니까 사실 이게 젊은 사람들부터 무조건 안 오는 거죠. 그렇게 세상은 점점 양분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이제 글쓰기에 대해서 좀 얘기 좀 드리고 싶은데,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광고하는 어떻게 보면 유일한 그 수단이 블로그예요, 블로그.
행정사 같은 경우는 블로그에다 글 쓰면 그걸 또 누가 보는지는 몰라도 여튼 전화가 와요. 이런 거 좀 할 수 있냐, 저런 거 할 수 있냐. 그래갖고 이제 결국은 동영상, 블로그, 글쓰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무기가 되는 건데, 자영업자들은. 저는 최근에 크몽이라는 출판사를 통해서 전자출판을 합니다. 그래갖고 행정사 실무가이드 1, 2, 3, 직업 속에서 운영 길잡이, 민원행정사례, 인생이 막 창업 스토리, 공공기관 청렴도 높이기 이런 것들을 뭐 미친 듯이 써내고 있죠. 미친 듯이 써내고 있고 이 우리나라 작가들의 작가 예비생들의 꿈의 무대가 브런치 스토리인데 그 브런치 스토리에도 가끔 글을 씁니다. 근데 너무 이제 바빠가지고 글을 제대로 못 쓰는데 여튼 세상은 굉장히 빠르게 흐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 적응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또 이렇게 함께 모여가지고 서로 머리를 맞대고 정보를 교환하다 보면 그나마 혼자 고립되어 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나은 상태가 되실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